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중앙은행 기대감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맞서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위기국의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제한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해 세계 19위에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정부가 흑자 재정 실현 목표를 2년 늦춰 잡았습니다. 정부가 시일가스 개발과 전력 저장 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추가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채용문까지 걸어잠고 인력 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6일 목요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좀 싸늘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결국엔 또 가네요. 오늘 아침 이런저런 고민 많은 분들, 여러분의 고민도 때가 되면 다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도 논란의 중심으로 돌아가서요.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하우스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우스푸어 해결하기 위한 대책, 최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참 뾰족한 묘수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해법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나영 기자. 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22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오른 13,047.48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1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19%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증시가 0.25% 하락했지만 프랑스 증시는 0.2%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46%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서 ECB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ECB는 지난 1차 매입과 같이 국채 매입의 금리 상한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안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재회수하는 불태화 방식을 적용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 대상이 최장 3년 만기의 단기 국채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만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ECB의 국채 매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ECB가 국채 매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신이 속한 기민당 소속 의원들에게 ECB의 국채 매입을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ECB 회의에 배석하기로 한 것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부진한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작용시켰는데요. 유럽 증시 개장 전 발표된 유로존의 8월 서비스업 PMI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르키트가 집계했는데 이 PMI는 47.2로 전달 47.9보다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 장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강보합권, 유럽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원유 재고량이 다소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지만 일단 ECB 통화정책회의를 보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6센트 오른 배럴당 95.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선물 12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1% 내린 온스당 1,6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CB가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인플레이션 해지 심리가 다소 위축됐습니다.
네, 이나연 기자와 글로벌 마감시장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위기국의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ECB 관리를 인용해 드라기 총재가 한도를 두지 않는 국채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물가 불안 우려에 대비해 불태화 방식의 통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로 만기 3년 이내 국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채 금리 상한선은 따로 두지 않을 전망입니다. 드라기 유럽 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번 발표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6일 유럽 중앙은행 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까지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국채 매입을 발표한다 해도 큰 파급력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기 유동성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10년 만기 국고채를 매입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EU 조약에서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도와주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독일 헌재의 유럽 안정기금 합헌 판결도 12일로 늦어 이번 정책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이 나오고 나면은 증시는 반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등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건 또 굉장히 짧아요. 크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번 국채 매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이번 발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의 국회 경쟁력이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해 세계 19위에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계 경제 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순위로는 스위스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고요. 싱가포르는 2위, 핀란드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정부가 흑자 재정 실현 목표를 2년 늦춰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재정 운영 계획에서 2014년부터 관리 대상 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어제 국회 보고에서는 2016년 흑자로 목표 년도를 2년 미뤘습니다. 정부가 시일가스 개발과 전력 저장 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추가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 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엽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시일가스 개발 본격화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기업들이 결국 구조 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문까지 지금 걸어 잠궈서 인력 시장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에 민감한 금융업은 물론이고 건설, 자동차, 화학업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약 800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인원 감축 얘기가 끊이지 않아 직원들은 불안합니다. 상반기에도 좀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하반기까지 아마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한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역시 부서 통폐합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고 건설사도 직원을 절반 이상 내보내는 등 업종을 불문하고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도 대폭 줄었습니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등은 지난해 절반 수준만 채용할 계획이고 중소형 증권사는 채용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50명가량을 채용한 신한카드는 올해 아직까지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현대카드도 채용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보다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익원을 찾는 일이 더 급선무가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 창출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불황 때마다 나오는 인력 감축 이야기로 근로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엠머니 최은진입니다.
매각 실패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쌍용건설에 2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쌍용건설의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산업, 국민, 우리, 신한하나 등 5개 채권은행은 어제 회의를 열어 쌍용건설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쌍용건설이 발행한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 700억 원을 캠코가 사들이고 채권은행들은 1,30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하우스푸어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는 통에 대출 원리금 제대로 갚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대략 적게는 한 100만 가구에서 많게는 300만 가구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경제 내관으로 떠오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하우스푸어 주변에 이제 대출 갚느라고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지금 누구 잘못입니까? 왜 이런 하우스푸어가 양산이 됐는지요? 글쎄요, 1차적인 책임은 뭐 개인한테 있다고 봐야죠. 집을 산 사람이 이제 문제고. 예, 2차적인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가나 뭐 금융기관이 있다고 봐야죠. 예, 이 이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투기나 투자자들이 집을 매입하면서 발생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로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니까 집을 사라고 부추겼죠. 예, 그래서 2009년도 2월 13일부터 1년 동안은 양도세 5년 동안 한시 면제도 줬고 그때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예. 취득세도 50% 감면했고 이렇게 이제 그 정부가 부추긴 사례도 좀 있고요. 또 하나 은행에서도 이제 DTI나 LTV 규제를 완화시켜서 집을 사게 했죠. 이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뭐 정부나 금융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푸어가 한 150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금융권이나 경제에 문제가 되고 뇌관이 돼버렸어요. 이 해결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의 욕심이 정부와 은행들이 좀 부채질한 격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 평소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좀 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오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우스푸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 거래가 돼야 됩니다. 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빨리 거래가 돼서 처분하게 해서 집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거래 활성화 대책은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일부 내놨습니다만은 지금 DTI 규제나 LTV 규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부로 와닿는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집을 사지 않는 이유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사고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 거래가 안 되는 게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나 국내 경제 위축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네. 사는 거죠.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는요. 우선 피부로 와닿는 대책이라고 게 뭐냐면 취득세 면제나 감면 혜택 또는 양도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장기적으로 뒤로 미루는 대책이 아니고 당장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 예. 쉽게 말하면 뭐 제 주장 같습니다만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에 해당되는데요.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게 되면 지방세가 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줄어서 지방세가 주는 것보다 거래되는 일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뭐 금년 들어서 17번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네. 지금 나왔는데 사실 시장은 뭐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반응이 없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이나 정부 펀드를 통해서 세일앤드 리즈백 제도를 네. 도입하자라는 지금 안을 내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배드뱅크 제도는 그 금융기관이 출자한 이제 SPC를 설립해서 예, 예. 그 회사가 그 부실 채권이나 이런 하우스푸어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채권이나 또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는 뭐 관여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에서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걸 이제 지원하겠다 그러는 건데 지금 은행도 이제 우리금융주주에서 이걸 하겠다고 연구를 하고 이제 금년도 추석 전에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9월 전에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20개 주가 이거를 지금 진행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이걸 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이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집주인들한테
채권을 매입하거나 집을 매입한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거나 이 양반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그 사람한테 되파는 방법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집을 팔게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 집에 사는 겁니다. 그 집에 살면서 채권이나 소유권만 넘겨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감안해서 다시 사오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제 집값도 오르고 네.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 자칫 은행 가격이 더 부실화에 떨어지면 대한 은행이 우려는 부실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부 펀드, 정부 재정을 네. 통해서 세일 앤 리즈백 제도를 가져가겠다 하는 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보시는지? 이제 그 자산관리공사나 뭐 이쪽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적자금을 이런 데다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정부나 또 은행이 이렇게 지원해서 개인의 그 자산을 그 자산을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거래 활성화 대책이나 그들이 헤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지. 예. 이래 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사고 날 때 안전불감처럼 예. 이게 그 국민적 차원에서 볼 때는 도덕적 회의를 불러올 수 그럼요. 있겠죠. 도덕적 회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빚을 내서 네. 집을 산 사람들 네. 본 손해는 정부가 대신 그렇죠. 갚아주고 본인들은 손해 안 보고. 그런 빚을 내서 주식 산 사람들의 피해는 또 누가 그렇죠. 갚아줄 그럴 수 것이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도덕적 해이가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뭐 어쨌든 어떤 자금으로 운영되던 간에 세일즈 앤 리드백 제도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집을 사놓고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면서 집값이 오르길 바라거나 또는 소득이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세일의 리스백 조건이니까 예. 자기 집을 채권이나 집을 팔고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구제 방법이 또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교수님, 그럼 세일즈 앤 리드 제도를 가져가게 되면 그 대상을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제 규정을 정해야 되겠죠. 예. 일단 뭐 하우스포어가 기준이 어디까지가 하우스포어인지 그 규정을 정해야 되겠죠. 어렴풋이나마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기준.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얘기 이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십시오. 정부가 나온 대책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자 유예 제도나 원금 유예 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만약에 집을 사가지고 하우스포어가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된다면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 80만 원 있을 때 80만 원, 90만 원을 은행에서 안 받아요. 100만 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자를. 그러니까 1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2달, 3달 후에 이게 경매가 들어가요. 이제 연체가 되니까. 그래서 80만 원, 70만 원 정도만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 받고 나머지 20만 원, 30만 원 못 내는 거는 예. 원금에 가산해서 후에 거래가 되거나 후에 갚는 방법, 이 이자 유예 제도, 이자를 뒤로 미루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럼 과연 하우스포어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우스포어를 할 것이냐. 물론 소득도 따지고 또 집값도 따지고 또 부채 비율도 따지고 규정을 정하겠지만 예. 최소한의 이자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예. 반 이상도 이자를 못 내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예. 경우는 이제 세일 앤 리스펙 조건으로 끌어들여서 예. 구제하는 방법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하우스포어 문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는 네. 그런 분들이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또 돈을 그것도 빌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일들이 네.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 부분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지 좀 짚어주시죠. 그 제1금융권에서 이제 DTI 규제나 LTV 규제했는데 제2금융권은 안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게 지금 그 하우스포어의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 한 50만 가구 정도 예.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1금융권으로 옮겨서 장기 저리 대출이나 고정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뭐 지금 이제 세일드 앤 리드백 제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DTI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네. 그래서 20대, 30대 직장인들에게 그 좀 DTI 미래 규제를 소득을 땡겨서 네. 근데 그것도 아니, 미래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예. 젊은이들에게 또 경기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들에게 그들에게 또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좀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제 거래 활성화 대책입니다. 예.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에 관계없이 거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가 내놓은 20대가 10년치의 그 미래 소득을 땡겨서 DTI로 완화해주고 예. 또 역시 30대는 또 역시 10년 동안 땡겨서 해준다는 이야기는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직장에 10년, 20년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고. 예. 근데 그 근무하는 걸로 쳐서 대출을 주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 나중에 지금 하우스푸어 같은 문제를 만들지 않겠나. 예. 좀 염려가 섭습니다. 예. 지금 하도 이제 우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원인을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 많이 찾고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니까 네.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네.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대비해서는 집값이 높은 편이죠. 예, 높은 편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버텨나가면서 집값 안정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건지 네. 아니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살려야 돼요. 이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다른 것마저 다 그 침체가 되잖아요. 근데 살리는데 가격을 시키는 쪽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예. 거래가 활성되면서 연착륙될 수 있는 쪽으로 살려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이 높은 편인데 90년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GDP 대비 집값 총액이 4배가 넘었습니다. 아이고요. 예. 자기 소득 대비 집값이 4배가 넘으면 이거 버블이거든요. 예, 예. 물론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진 버블입니다. 가치는 100원짜리인데 가격이 110원에 거래되면 10원 더 주고 산 꼴이 되죠. 예, 예. 이게 버블일 수 있지만 이제 그 국가 채무라든지 또는 GDP 이런 걸 전부 따져봤을 때는 자기 소득 대비 4배 이상 넘은 버블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DTI 규제도 자기 소득 대비 4배 이상 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배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 3배가 넘으면 이제 위험 수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2004년도 제가 일본에서 그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9월 달에 우리나라 강남 지역의 집값 대비 일본의 그 도쿄의 그 사타가구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3.45배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버블세울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DTI 규제가 자기 소득 대비 4배가 넘은 버블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배가 넘기 때문에 아직도 집값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높이지 않고 안정화시키면서 거래 활성화하는 방안 참 묘수를 그게 찾기 힘든 것 어렵습니다. 같은데 네. 예. DTI 규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제대로 가는 방향은 아니라고 예. 보여지네요.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좀 이렇게 묘수가 찾기 거래 활성화 힘들겠지만 방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취득세,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서 거래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양도세는 국세니까요. 예. 보유세를 조금 점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거 지방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집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갖고 있으라 이거죠. 예.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예. 우선 그렇게 이제 숨통을 틔워놓고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2022년도 이후부터 이제 인구가 좀 감소하니까 주택이 그 100% 이상 지금 넘은 상태에서 좀 더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보급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거래 활성화 쪽으로 가고 예. 그리고 투기 근절이나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면 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또 이 지금- 부동산 예. 경기가 이제 과열되면 다시 규제하면 돼요. 사실 정부가 이때까지 온 이유는 그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가져가는 대책이 적시성이 없었다는 예, 얘기군요. 너무 이제 늦게 나오다 보니까 예. 경직된 상태에서 내놔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탁탁 내놨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세금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외의 방법은 또 좀 없을는지요? 지금 양도세 문제가 지금 이제 완화시키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 정부가 지금 또 내놓은 대책 중에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이제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법,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이제 예. 내놓는 대책이니까요. 예. 활성화되면 시장이 좀 더 안정되지 않겠나 예. 그래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말이죠. 좀 네. 그 선진국처럼 집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가야죠. 사용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와서 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 하우스푸어 말고 이 랜드푸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임대 금액, 전세 금액을 차입해서 지금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그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면 부동산으로서의 자산 가치가 좀 이제 의식 구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죠. 예. 근데 향후엔 그래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모시고요. 최근에 하우스푸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교수 오늘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고 잠깐 해드릴게요. 2부에서는요, 어제 오늘 신문이나 TV에서 아마 여러분들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지난 폭염 때 사용한 전기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터질 것이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바로 누진세 때문입니다. 누진세를 계기로 또다시 우리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논란이 지금 사회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그 내용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